청주에 사는 62살 한경옥님은 지난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압 항목 옆에 찍힌 경계라는 세 글자 때문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짧게 한마디를 보냅습니다. 소금부터 좀 줄여보시라고요. 그날부터 한경옥님은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맹물에 가깝게 끓이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고 식탁 위에 늘 놓여있던 소금통은 아예 서랍 속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밍밍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마음만은 뿌듯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요. 그런데 딱 3주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텃밭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면 눈앞이 핑 돌고 어떤 날은 손주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아 멈칫하기까지 했습니다. 머릿속에 늘 옅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처음엔 봄이라 그런가, 나이 탓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사라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자주 찾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면 유난히 숨이 차고, 낮에도 자꾸 눕고만 싶고, 예전 같으면 콧노래 부르며 하던 텃밭 일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경옥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식단은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깨끗한데 몸은 대체 왜 거꾸로 가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경옥님이 느끼는 그 증상들이 그러니까 나이 탓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우리 몸이 미치도록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바닥났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현대 영양상식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어긋나 있는 믿음 하나를 세포 단위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뜯어볼 겁니다. 그 믿음은 이겁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고 적게 먹을수록 좋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이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 심장 나빠진다, 그러니 싱겁게 먹는 게 미덕이다. 어디서나 들려오는 이 말이 틀렸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요, 저희 채널이 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언 목록을 던져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소금을 줄일 때 세포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장기 하나하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드립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 규칙이 나한테도 맞는 말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규칙을 외우는 것과 원리를 아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식의 깊은 설명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파인만의 길은 앞으로도 맹목적인 지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끝까지 설명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너뜨릴 벽은 모두 세 겹입니다. 우선 소금은 적을수록 좋다는 그 매끈한 직선 그래프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치워버린 식탁 위 소금통은 사실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벽, 이 모든 이야기에서 지금껏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잊혀버린 반쪽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벽이 오늘의 진짜 핵심인데요. 조금 뒤에 아주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벽부터 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그 믿음을 봅시다. 머릿속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실 거예요. 소금을 왼쪽으로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 곡선이 쭉 올라가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깔끔한 직선 말이죠. 참 단순하고 마음 편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이 직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퓨어 연구를 한번 보시죠. 캐나다 인구 보건연구소의 앤드루 멘테와 살림 유수프 연구진이 무려 49개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료를 끌어모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트륨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 이분들은 예상대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과 같아요. 그런데 반대쪽 끝, 그러니까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는 사람들 역시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똑같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금 섭취와 건강의 관계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아니라 알파벳 J자를 옆으로 눕혀 놓은 것 같은 곡선이었다는 겁니다. 한가운데에 가장 안전한 골짜기가 넓게 펼쳐져 있고 너무 많이 먹어도 위험이 올라가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24년 BMC 메디슨이라는 학술지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그러니까 4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15년 넘게 추적한 자료였는데요. 이 연구가 던진 메시지가 핵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망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 건 나트륨을 얼마나 먹었느냐 그 양 자체가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트륨 대비 칼륨의 비율이 가장 나쁜 쪽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좋은 쪽에 있던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23%에 달했죠. 반대로 칼륨을 넉넉히 먹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여성 기준으로 18%가량 낮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과의 싸움은 나트륨이라는 한 선수하고만 벌이는 1대1 대결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트륨과 칼륨, 이 두 미네랄이 시소의 양쪽 끝에 앉아 균형을 잡고 있고 우리 건강은 어느 한쪽 무게가 아니라 그 시소가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 시소 이야기는 오늘 계속 등장할 테니 머릿속에 그림 하나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데이터가 분명하다면 도대체 어쩌다가 소금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단단히 뿌리 내린 걸까? 이 역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40년대 미국 듀크 대학교에 월터 첨프너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쌀 다이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트륨을 극단적으로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게 틀어막는 아주 혹독한 식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혈압약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중증 고혈압 환자나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에게 이 식단은 그야말로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놀라웠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죽음의 문턱에선 아주 특수한 환자들에게만 통하던 극약 처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이번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루이스 달이라는 학자가 쥐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에게 사람이라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을 억지로 먹였더니 혈압이 쑥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사람한테 그대로 갖다 붙이기엔 방법부터가 좀 엉성한 실험이었어요. 사람이 그 정도 소금을 먹는다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도 이 실험 결과는 그 시절 영양 권장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특수한 환자에게만 맞던 처방과 극단적인 쥐 실험 하나가 합쳐지면서 소금은 누구에게나 독이니 무조건 적게 먹어라. 이 한 문장이 온 인류의 상식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 부풀려진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한 역학 연구들, 그리고 증거가 무르익기도 전에 서둘러 깃발부터 꽂아버린 보건기관들의 압력까지 겹쳤습니다. 그렇게 작은 진실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반박할 수 없는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식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아무리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져도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낡은 규칙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맞는 진실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칙으로 부풀려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영양학의 역사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실수예요. 그리고 저희 파인만의 길이 규칙을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리를 알면 저 규칙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스스로 가려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모르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다 허공에 뜨고 마니까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르는 하얀 알갱이, 이건 화학적으로 염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원자 하나와 염소 원자 하나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물을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침으로 가득한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손을 탁 놓아버립니다. 나트륨은 이쪽으로, 염소는 저쪽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이 둘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짭짤한 소금이 아닙니다. 전기를 띤 알갱이, 즉 이온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상을 한번 뒤집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소금을 그저 음식 맛을 살려주는 양념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 소금은 양념이 아니라
몸을 켜고 끄는 전기 스위치 그 자체입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일, 심장이 뛰는 일, 근육이 움직이는 일, 세포 안팎으로 물을 밀고 당기는 일. 이 모든 게 나트륨이라는 전기 재료 없이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어떤 스위치도 켜지 못하는 정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흔한 소금이 말이죠. 이제 세포 하나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밀이 풀리거든요. 여러분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를 벽으로 아주 엄격하게 나뉜 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방은 특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방 안쪽에는 칼륨을 잔뜩 채워두고 나트륨은 조금만 둡니다. 반대로 방 바깥에는 나트륨을 그득 쌓아두고 칼륨은 거의 남기지 않아요. 자, 보이시죠? 여기서도 또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이 둘이 안과 밖에서 정반대로 자리를 잡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매 순간 충전해 두는 생체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방 안팎의 이 미세한 불균형이 곧 전압이고 우리 몸은 이 전압을 꺼내 쓰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지키는 일꾼이 있습니다. 모든 세포막에 촘촘히 박혀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펌프는 한 번 돌 때마다 나트륨 알갱이 3개를 밖으로 퍼내고 칼륨 알갱이 2개를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쉬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쉬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상당한 몫을 오직 이 펌프 하나 돌리는데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숨만 쉬고 있어도 몸속에선 이 펌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배터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신경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야 할 때 세포막에 난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립니다. 그럼 밖에 잔뜩 몰려있던 나트륨이 방 안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죠. 이 순간에 전기 변화가 파도처럼 신경을 타고 흘러갑니다.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을 떼는 감각, 심장을 뛰게 하는 명령,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알아듣게 만드는 뇌의 활동까지 전부 이 나트륨 파도 덕분입니다. 그러니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를 만들 재료가 모자라니 신호가 느려지고 약해지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쥐가 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핑 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청주의 한경옥 님이 겪은 그 증상들, 무거운 몸, 어지럼, 안개 낀 듯한 머리,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건 몸 어딘가가 신비롭게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에 전기를 만들 재료가 바닥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떨어지는 걸 그냥 손 놓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나트륨 부족을 감지하는 아주 정밀한 경보 시스템을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시켜 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을까요? 우리 먼 조상들에게 소금은 목숨과 직결된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소금을 찾아 먼 길을 헤맸고 소금이 부족하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으면 옛 로마에서는 병사에게 소금 살 돈을 따로 쥐어줬고 봉급을 뜻하는 서양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나트륨을 그야말로 악착같이 붙잡아 두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경보장치의 이름이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축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저는 이걸 몸속의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단계별로 아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혈액 속 나트륨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낮아지면 신장이 가장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신장에는 자기를 지나가는 피의 압력과 나트륨 농도를 재는 특수 감지기가 있거든요. 불이 났다 싶으면 신장은 레닌이라는 효소를 뿜어냅니다. 이 레닌이 화재 경보의 첫 번째 버튼이에요. 레닌은 간이 늘 만들어 흘려보내는 어떤 단백질을 싹둑 잘라 안지오텐신 1이라는 조각으로 바꿉니다. 이 조각은 폐로 흘러가서 또 다른 효소를 만나 한 번 더 다듬어지고 마침내 강력한 활성 형태인 안지오텐신2로 변신하죠. 이 안지오텐신2가 소방대장입니다. 동시에 여러 명령을 내려요. 먼저 혈관을 조여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뇌에 갈증을 일으켜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위에 얹힌 부신으로 달려가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뿜으라고 지시하죠. 알도스테론은 신장에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트륨을 절대 소변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한 톨까지 다 걸어 모아라. 나트륨이 있는 곳엔 언제나 물이 따라붙으니 그 결과 혈액량이 다시 차오르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참으로 우아한 자동 조절 장치죠. 이 신장이라는 기관이 하는 일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동안 온몸의 피를 무려 45번이나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피 속 나트륨을 일단 몽땅 밖으로 빼낸 다음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딱 필요한 만큼만 도로 흡수해요. 얼마나 정교하냐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나트륨을 아주 조금만 내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양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절 범위가 수십 배에 달해요. 소금을 얼마나 먹든 신장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극단을 오가는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걸러낸 나트륨을 거의 다 도로 걸어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신장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비상복구 모드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잠깐, 우리가 계속 나트륨만 이야기했는데 소금의 나머지 반쪽인 염소도 그냥 곁다리가 아닙니다. 염소는 위에서 위산, 그러니까 음식을 사귀고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산을 만드는 핵심 재료예요. 게다가 피가 너무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는 데도 한몫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갈라진 그 두 조각은 하나는 몸의 전기를 막고 하나는 소화와 산, 염기 균형을 맞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짝꿍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을 확 끊어버리면 이 화재 경보 시스템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급감한 상황을 아득한 옛날 사바나 초원에서 겪던 생존의 위기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속 물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아주 공격적인 호르몬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폭풍은 신장에만 머물지 않고 온몸을 뒤흔들어요. 특히 오래 지속되면 대가가 따릅니다. 안지오텐신2는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은근히 염증을 부추기는 성질도 있어서 이 경보가 몇 주씩 켜져 있으면 혈관이 서서히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참 얄궂지 않나요? 혈압 걱정에 소금을 끊었는데 정작 극단적인 무염식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보를 상시 울려대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소금을 왕창 퍼먹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은 듣기 좋은 가짜 상식을 팔지 않아요. 다만 극단은 어느 쪽이든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 원리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방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거든요.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뇌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신장과 호르몬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뇌까지 나서서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다이어트 중에 갑자기 짠 게 미치도록 당겼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라면, 국물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짭짤한 과자 봉지를 뜯고 싶어 손이 근질거리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그걸 두고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뇌 속 회로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선 첫 번째 회로부터 볼게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몸의 균형을 총괄하는 시상하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감지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의 생김새가 재미있습니다. 마치 얇은 물주머니처럼 생겼거든요. 바깥에 피가 짜지면,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물주머니 속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세포가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피가 싱거워지면 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빵빵하게 부풀죠. 세포는 이 쪼그라들고 부푸는 변화를 감지해서 뇌 전체에 신호를 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다 싶으면 즉각 갈증을 일으키고 동시에 짠맛을 강렬하게 원하도록 만들어요. 뇌가 여러분에게 소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예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금 갈망을 담당하는 두 번째 회로가, 그것도 소금만 콕 집어 담당하는 전용 세포 뭉치가 뇌줄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세포들을 HSD2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참 인상적이에요. 생쥐의 뇌에는 이게 겨우 200개 남짓, 사람의 뇌에도 1000개 안팎밖에 없습니다.
이 손톱만 한 세포 무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화재경보 호르몬, 알도스테론 기억하시죠? 나트륨이 떨어지면 분비되던 그 호르몬 말입니다. 바로 이 알도스테론이 뇌줄기의 이 작은 세포들을 텁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여러분을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으로 몰아가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소금, 짠 것을 찾아 나서고 먹게 만드는 행동으로요. 연구진은 생쥐 실험에서 저염식을 시키면 알도스테론이 올라가고 이 뉴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이 세포들만 없애봤더니 아무리 알도스테론이 나와도 생쥐가 더는 소금을 찾지 않았어요. 이 세포들이 없으면 소금 갈망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진이 사람의 뇌줄기에서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이 세포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소금을 갈망하는 이 신경회로는 생쥐부터 사람까지 수백만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온 아주 오래된 장치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확 끊으면 알도스테론이 치솟고 그 알도스테론이 뇌줄기에 이 전용 뉴런을 켜서 여러분 손을 기어 이 짠 음식 쪽으로 뻗게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트 중에 소금 갈망은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알면 아주 실용적인 교훈이 따라 나옵니다. 소금을 하루아침에 뚝 끊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왜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뇌의 두 회로가 동시에 소금을 내놓으라 아우성치는데 그 아우성을 순전히 의지로 며칠 버티다 결국 어느 밤 무너집니다. 짭짤한 과자 한 봉지, 라면 한 그릇에요. 그것도 하필 나트륨이 가장 많은 가공식품으로 말이죠. 극단적인 제한이 오히려 폭식을 부르는 얄궂은 셈입니다. 그러니 몸을 힘으로 이기려 들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완만하게 데려가는 편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게 규칙과 원리의 차이예요. 자, 이제 소금이 몸속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상식마저 뒤집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최근에야 밝혀진 겁니다. 수십 년간 학자들은 몸속 나트륨이 오로지 피와 세포 사이 물의 소금물처럼 녹아 떠다닌다고만 여겼습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면 늘 물에 둥둥 뜬 형태만 떠올린 거죠. 그런데 독일 에를랑겐 대학병원의 뎁스 티체 연구진이 이 믿음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재미있게도 실마리는 우주에서 왔어요. 장기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몸을 정밀하게 추적하던 연구진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나트륨 섭취와 배출의 계산이 안 맞았어요. 어딘가에 나트륨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 은신처가 바로 피부였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저 몸을 감싸는 껍데기가 아니라 나트륨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붙들어 저장하는 거대한 소금 창고였던 겁니다. 피부 속 그물망 같은 조직에 나트륨이 물없이 차곡차곡 묶여 있었어요. 이 피부 창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이 슬그머니 꺼내 쓰는 비상식량, 그러니까 완충장치인 거죠.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창고는 채워지고 비워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소금을 적게 먹었다고 내일 당장 혈중 나트륨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융통성 있게 버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주 얄궂은 함정을 하나 만듭니다. 소금을 극단적으로 끊고 며칠, 심지어 1~2주가 지나서 피부 창고마저 텅텅 비어갈 즈음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몸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연결을 못 짓습니다. 무염식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났으니 설마 그게 원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청주 한경옥 님이 딱 그랬습니다. 소금을 끊은 건 3주 전인데 증상은 뒤늦게 슬금슬금 밀려왔으니 본인은 그 둘을 도저히 잊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나이 탓, 갱년기 탓, 우울증 탓으로 엉뚱하게 돌리기 십상이었어요. 원인 모를 피로와 어지럼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 뒤늦은 소금 고갈이 숨은 범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리를 알면 뒤늦게 찾아온 이 신호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무너뜨리기로 한 두 번째 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써 치워버린 식탁 위 소금통, 사실 그건 진짜 범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줄이기로 결심하면 제일 먼저 소금통부터 서랍에 넣습니다.
한경옥 님도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삼키는 나트륨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그 행동은 놀랄 만큼 효과가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조사가 한결같이 같은 결론을 내놓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먹는 나트륨의 대부분은 집에서 손으로 뿌리는 소금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나온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에서 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빵 한 조각, 햄과 소시지, 치즈, 각종 소스와 양념장, 과자, 인스턴트 국물, 즉석 밀키트, 이런 음식들엔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소금이 들어갑니다. 맛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싸고 효과적인 방부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정도로 소금을 넣으면 뇌에서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서 음식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자꾸 손이 가게 만들죠. 문제는 이 소금이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혀에 짜다고 강하게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간판 없는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짠맛이라는 간판도 없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소금이요. 인천에 사는 44살 임재현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건강을 챙기겠다며 라면을 끊고 국도 잘 안 먹습니다. 소금통은 당연히 안 씁니다. 그런데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점심은 배달음식, 간식은 짭짤한 과자였어요. 본인은 싱겁게 먹는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따져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면서 좋은 소금을 살짝만 곁들이는 분은 결과적으로 나트륨을 훨씬 적게 먹습니다. 게다가 겉에 살짝 뿌린 소금은 혀에 닿자마자 짠맛이 팍 느껴지니까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 싸움터는 식탁이 아니라 마트 진열대입니다. 소금통을 치우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오늘 저녁 라면 봉지나 햄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1인분의 나트륨이 몇 밀리그램인지 확인하고 나면 소금통을 보는 눈빛이 아마 영원히 달라지실 겁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아침에 식빵 2장에 햄과 치즈를 얹어 드셨다면 벌써 나트륨 수백 밀리그램이 들어옵니다. 빵 자체에도 햄에도 치즈에도 소금이 숨어 있으니까요. 점심에 김치찌개 한 그릇에 공깃밥, 밑반찬 몇 가지를 드시면 여기서 또 1000mg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짭짤한 국물을 다 들이켜면 더욱 그렇죠. 오후에 과자 한 봉지, 저녁에 배달 음식 한 그릇까지 더하면 소금통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나트륨은 이미 권장량을 2배 가까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지은 밥에 나물 무침과 두부, 제철 채소로 상을 차리고 간을 살짝만 하면 입에는 훨씬 짭짤하게 느껴져도 실제 나트륨은 오히려 적어요. 소금통을 치우는 게 왜 헛다리였는지 이제 숫자로도 보이시죠? 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실용적인 사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우리 혀의 미각세포에는 나트륨을 감지하는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 이걸 미각역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소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몇 주만 싱겁게 드시면 이 문턱이 확 낮아져서 아주 적은 소금에도 충분히 짜다고 느끼게 돼요. 반대로 짜게 먹던 분은 문턱이 높아져서 어지간히 넣어선 간이 안 맞는다고 느끼죠. 그러니 소금을 갑자기 뚝 끊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줄여보세요. 그러면 입맛이 스스로 적응해서 예전 같으면 못 먹었을 슴슴한 음식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무리한 무염식은 화재 경보만 울리지만 이 완만한 방식은 몸도 혀도 부드럽게 데려가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세 번째 벽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잊혀버린 반쪽, 바로 칼륨입니다. 앞에서 세포 안쪽 방에는 칼륨이 가득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트륨과 칼륨이 시소 양쪽에 앉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소금 논쟁은 이 시소의 한쪽 끝, 나트륨만 뚫어져라 노려봤습니다. 나트륨을 어떻게든 줄여라 이것만요. 그런데 시소는 한쪽만 봐선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쪽에 앉은 칼륨을 함께 봐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 발상의 전환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대규모 실험이 증명해냈습니다. 2021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SS의 ESS,
이른바 소금 대체 실험을 보시죠. 중국 농촌의 600개 마을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거대한 연구였습니다. 방법은 놀랄 만큼 단순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일반 소금을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대체염을 쓰게 했습니다. 이 대체염이 뭐냐면 소금의 약 4분의 1을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바꿔 넣은 소금이에요. 맛도 비슷하고 요리에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몇 년 뒤 결과가 이랬습니다. 대체염을 쓴 사람들은 뇌졸중이 약 14%, 심장마비 같은 주요 심혈관 사건이 약 13%, 그리고 사망 위험 자체가 약 12%나 낮아졌습니다. 그저 소금통 속 내용물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시소의 반대쪽 무게를 조금 얹어 균형을 맞춰준 것, 그것만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고들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대체 칼륨이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 걸까요? 규칙만 외우면 여기서 막히지만 원리를 보면 길이 두 갈래로 뚫립니다. 우선 칼륨은 팽팽하게 조여있던 혈관 벽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관이 느슨해지니 압력이 자연히 내려가죠. 여기에 더해 칼륨은 신장을 향해 남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칼륨을 넉넉히 먹으면 혈관도 풀리고 몸속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 두 방향에서 동시에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칼륨 3,500mg가량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 절반도 못 채웁니다. 가공식품엔 나트륨만 잔뜩 들었지 칼륨은 거의 없거든요. 시소의 한쪽은 무겁게 짓눌리는데 다른 한쪽은 텅 비어 공중에 붕 떠 있는 셈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움직였습니다. 2025년 세계보건기구는 처음으로 공식 권고를 내놓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일반 소금을 칼륨을 넣은 저나트륨 대체염으로 바꾸라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트륨은 자연히 줄고 칼륨은 늘어나서 시소가 동시에 양쪽에서 균형을 잡거든요. 그 결과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병과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이 함께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축이 완전히 이동한 걸 느끼셨나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을 어떤 균형으로 먹느냐. 이게 진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세요. 바로 이어서 이 대체염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방금 그 대체염 칼륨을 넣은 소금 말이죠. 이게 모두에게 좋은 만능 해법이라고 하면 저는 저희 채널의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세상에 예외 없는 규칙은 없거든요. 대체염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칼륨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신장이 많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남는 칼륨을 걸러 내보내는 일은 신장이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이 칼륨을 왕창 들이면 그 칼륨이 몸 밖으로 못 나가고 피 속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대체염을 쓰다가 위험한 고칼륨 혈증에 빠진 환자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심하면 심장 박동 자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이 권고에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행된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대체염을 쓰지 말라고요. 여기에 더해 혈압약 중에 에이스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칼륨을 몸에 붙잡아 두는 종류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 자체가 이미 몸에 칼륨을 남기는 방향으로 작동하거든요. 거기에 칼륨 소금까지 더하면 위험이 겹칩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봉지에 이런 성분이 들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 꼭 여쭤보세요. 내가 먹는 약이 칼륨을 몸에 남기는 종류인지 아닌지 그 한 가지만 확인해도 대체염을 써도 되는지 큰 방향이 잡힙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서도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대체염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겐 피해야 할 물건이에요. 똑같은 소금 한 꼬집이 누구에겐 약이고 누구에겐 독인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는 규칙을 외워서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심장이 약한 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
세계적인 의학지 랜시제에 실린 소둠 HF라는 실험입니다.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환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흔히 심장병 환자에게는 무조건 싱겁게 나트륨을 극단적으로 줄이라고 하잖아요. 이 연구는 정말 그런지 엄격하게 시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나트륨을 1500mg 미만으로 아주 강하게 제한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먹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망이나 심장 문제로 인한 응급 입원 같은 정말 딱딱하고 중요한 결과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한한 그룹이 15%, 평소대로 먹은 그룹이 17%로 통계적으로는 차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장병 환자에게조차 나트륨을 극단으로 조이는 게 생명을 더 구해준다는 증거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강하게 제한한 그룹이 삶의 질 점수나 숨찬 증상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니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심장병 환자에게 무조건 극단적 무염식을 강요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람마다, 상태마다 다르다는 것. 그러니 획일적인 규칙 하나로 모두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부터 둔해집니다. 목이 말라도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신장도 예전만큼 나트륨 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화재 경보 시스템의 반응도 텐떠집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이 이뇨제나 혈압약을 매일 드시는데 이 약들이 나트륨 관리에 직접 손을 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금을 무조건 나쁜 놈 취급하며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오고, 그러다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포에 홀로 사시는 74살 배복수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뇨제와 혈압약을 함께 드시던 분인데 방송에서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듣고 국을 아예 끊고 반찬도 맹물에 헹궈 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아침 방에서 일어서다 핑 돌아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혈중 나트륨이 위험할 만큼 떨어져 있었죠. 사실 이건 의학에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병원에서 가장 흔한 전해질 이상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떨어지면 물이 세포 안으로 밀려들어 세포가 붓는데, 이게 딱딱한 두개골에 갇힌 뇌에서 일어나면 뇌가 부으면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가벼우면 피로와 두통, 어지럼으로 오지만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미 여러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 계신 집이라면 식단에서 소금을 크게 줄이기로 마음먹기 전에 먼저 주치의와 의논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탁이에요. 자, 지금까지 저는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소금 마음껏 퍼먹어도 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진짜 메시지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시소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쪽, 소금이 너무 많을 때 벌어지는 일을 짚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특히 우리 한국인이 남의 일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위암 이야기입니다. 세계암 연구기금이라는 국제기구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소금에 절인 음식이 위암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어디서 가장 뚜렷하게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한국과 이웃 일본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부터 소금으로 절이고 발효시켜 음식을 오래 보관해온 식문화, 그 안에 답이 있었어요. 짠젓갈, 장아찌, 소금기 강한 국과 찌개. 이런 음식이 밥상에 늘 오르는 나라에서 위암이 유독 많았던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짠 음식은 위 점막을 헐게 만들어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난 자리에 위 속에 흔히 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파고들면 손상이 몇 배로 커지죠. 소금과 세균이 손을 잡고 위벽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이건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 건강, 나아가 위암과도 얽힌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위암이 유독 많은 나라로 꼽혀왔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발효가 아니라 과한 소금이니까요. 같은 김치라도 조금 덜 짜게 담그고 찌개나 국에 짠 국물을 습관처럼 끝까지 들이켜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가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소금이 너무 많을 때 벌어지는 두 번째 일은 조금 뜻밖의 영역입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소금이 면역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지난 10여 년 사이 면역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소금 농도를 감지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는데요. 나트륨이 높아지면 이 효소가 켜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세포를 우르르 불러 모읍니다. TH17 세포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이 세포들은 원래 몸을 지키는 병사인데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몸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즉, 소금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물질이 아니라 면역계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이자 지나치면 만성 염증을 부추기는 불씨였던 겁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 소금과 염증의 고리가 일부 자가 면역 질환과도 얽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사람에서 완전히 결론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그저 짭짤한 양념을 훌쩍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만큼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소금은 혈압 얘기로만 끝나는 물질이 아니었어요. 이 면역 이야기는 우리 장 속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장에는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아주 많은 식단을 쥐에게 먹였더니 이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젖산을 만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로운 균,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 유익균이 줄자 방금 말씀드린 염증 유발 세포가 기승을 부렸고 결국 혈압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쥐들에게 락토바실러스를 다시 보충제로 먹였더니 짠 식단 때문에 올랐던 혈압이 도로 내려간 겁니다. 나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작은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 표본이 작아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열어젖힌 가능성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이유가 신장과 호르몬 때문만이 아니라 장 속 세균 생태계의 붕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소금은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부족하면 화재 경보가 울리고 전기가 끊기고 과하면 위벽이 헐고 염증이 번지고 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언제나 그 사이 넓고 평온한 균형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은 나트륨 하나만이 아니라 반대쪽에 앉은 칼륨과 함께 잡아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보여드리는 게 저희 파인만의 길의 방식입니다. 한쪽만 겁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 원리를 손에 쥐어드리는 것. 이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실제 부엌과 장바구니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지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건 어디선가 베껴온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원리에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리를 아셨으니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큰 틀부터요. 사람을 세 갈래로 나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혈압도, 신장병도, 조절 안 되는 당뇨병도 없는 건강한 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신다면요. 소금의 병적으로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간을 적당히 맞추는 건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이 맛있어지니 나트륨 폭탄인 가공식품에 손이 덜 가게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대신 이분들이 신경 쓰실 건 시소의 반대쪽입니다. 칼륨을 넉넉히 채우세요. 채소와 나물, 콩과 두부, 감자와 고구마, 바나나 같은 과일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짠 걸 줄이려 애쓰기보다 이런 음식을 한 접시 더 놓는 게 균형을 잡는 더 똑똑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나물 한 접시, 저녁에 감자나 콩 반찬을 곁들이는 식이죠. 짠 걸 억지로 참느라 스트레스 받기보다 이렇게 칼륨을 한 접시씩 더하는 편이 실천하기도 쉽고 시소 균형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칼륨 대체염을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부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운동하는 분들입니다. 대전에 사는 51살 조성우님은 주말마다 마라톤을 뛰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름철 훈련만 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끝나면 녹초가 되어 하루를 앓았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원인은 물이 아니라 소금이었습니다. 땀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전해질이 섞인 물인데 그중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땀 밀리터에는 나트륨이 대략 900mg쯤 녹아 있어요. 한여름에 두어 시간을 내리뛰며 땀을 2, 3리터 쏟았다면 나트륨을 꽤 많이 날려버린 셈이죠. 이때 나트륨 없이 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면 그나마 남아있던 피 속 나트륨마저 묽어져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목마르다고 물만 지나치게 마신 참가자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는 일이 심심찮게 보고됩니다. 무작정 물만 들이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운동 중 쥐가 나는 건 단순한 탈수가 아니라 전해질이 빠졌다는 신호예요. 스포츠 음료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건 상술이 아니라 정교한 생화학입니다. 물론 하루 30분 동네 산책하는 정도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진지하게 땀 흘려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몸이 요구하는 나트륨이 남들보다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여러 약을 드시는 어르신처럼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에요. 이분들께는 이런 일반론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맞춤 진단이 필요해요. 대체염 하나만 해도 건강한 분께는 약이지만 이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채널은 원리와 큰 그림을 보여드릴 뿐 여러분 각자의 병력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 부류 모두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실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양성분표 읽기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집으면 뒷면을 뒤집어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몇 밀리그램인지 보세요. 세계보건기구가 권하는 하루 나트륨 상한이 2000mg, 소금으로 치면 5g 남짓입니다. 그런데 과자 한 봉지, 컵라면 하나에 하루치의 절반이 훌쩍 담겨 있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이 숫자를 몇 번만 확인해 보시면 소금통과의 싸움이 얼마나 엉뚱한 곳을 겨눴는지 단박에 아시게 됩니다. 칼륨 대체염을 써보기로 하셨다면 요령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일반 소금을 통째로 바꾸기보다 반쯤 섞어 쓰면서 입맛이 적응하도록 며칠 여유를 주세요. 칼륨 소금은 살짝 쓴맛이 돌 수 있는데 국이나 나물처럼 재료 맛이 진한 요리에 쓰면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다만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건 몇 번을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아요. 참고로 2011년에 나온 대규모 연구 리뷰에서도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게 극단적인 소금 제한이 사망률을 낮춘다는 뚜렷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늘 극단이 아니라 균형 쪽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겪지만 이유를 몰랐던 현상 두 가지도 원리로 풀어드릴게요. 하나는 체중입니다. 짜게 먹고 잔 다음날 몸이 붓고 체중이 늘죠. 그거 하룻밤 새 살찐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물이에요. 나트륨이 물을 붙잡아둔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시작하면 초반에 체중이 훅 빠지는데 안타깝지만 그건 지방이 아니라 빠져나간 물입니다. 그러다 소금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체중이 순식간에 돌아오죠. 요요가 아니라 몸이 정상 수분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물 빠진 걸 지방 빠졌다고 착각하는 건 다이어트 산업이 만든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의 원리만 알아도 이 착각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달콤한 디저트나 흰쌀밥, 흰빵을 잔뜩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짭짤한 게 당길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왕창 뿜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신장을 툭 건드려 나트륨을 다시 끌어모으게 만들어요. 그 바람에 몸이 나트륨과 물을 붙잡아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 인슐린 폭풍이 지나가고 수치가 뚝 떨어지면 몸속 나트륨 균형이 잠깐 요동치면서 뇌가 짠맛을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 걸 먹은 뒤 짠 게 당기는 건 의지박약이 아니라 그저 몸속 화학 반응에 충실한 반응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에는 마그네슘,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미세하게 섞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정말 쥐꼬리만 해서
이걸로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채우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핑크 솔트가 기적처럼 몸에 좋다는 건 생리학이 아니라 마케팅이 만든 환상에 가깝습니다. 다만 맛이 풍부해 소금을 덜 쓰게 된다면 그건 간접적인 이점이겠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고급 소금이냐가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의 총량이 얼마고 그게 칼륨과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위험한 신호를 알아채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조금 싱겁게 먹어 그저 기운이 좀 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 나거나 정신이 흐릿해지고 방향 감각이 헷갈리거나 다리에 심한 경련이 오면서 맥이 이상하게 뛴다면 그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어르신이거나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더더욱 그렇고요. 원리를 안다는 건 이렇게 언제 스스로 판단하고 언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그 경계를 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금을 뚝 끊었는데 피로와 어지럼, 근육 경련, 머리가 멍한 증상이 몰려온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소금 부족을 생존 위기로 받아들여 비상벨을 울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청주의 한경옥님은 뿌듯한 마음으로 소금통을 서랍에 넣었고 며칠 뒤 알 수 없는 피로와 어지럼에 시달렸죠. 이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주 또렷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트륨이 떨어지자 그녀의 몸은 그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 화재 경보를 울렸습니다. 신장은 남은 나트륨 한 톨까지 끌어모으느라 패닉에 빠졌고 뇌줄기의 작은 소금 뉴런은 짠 걸 찾으라 아우성쳤으며 신경세포들은 전기를 만들 재료가 모자라 버벅거렸어요. 그녀가 느낀 피로와 어지럼과 안개 낀 머리는 난데없이 들이닥친 원인 모를 병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녀의 몸이 내놓은 너무나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한경옥님의 이야기는 잘 풀렸습니다. 소금을 도로 왕창 먹은 게 아니에요. 대신 물에 헹구던 반찬을 제대로 챙기고 나물과 콩 같은 칼륨 음식을 밥상에 더 올리고 마트에선 라면과 햄 뒤에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으로 끊는 대신 균형을 맞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먹던 혈압약과 대체염이 맞는지 주치의와 먼저 상의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안개 낀 머리가 거치고 아침이 다시 가벼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허문 벽을 딱 두 가지만 다시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식탁 위 소금통이 아니라 짠맛이라는 간판도 없이 가공식품 속에 숨어드는 소금이라는 것. 둘,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잊힌 반쪽, 칼륨을 시소 반대편에 얹어야 비로소 균형이 잡힌다는 것. 소금은 무조건 없애야 할 독이 아니라 생물학의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 가장 알맞은 구간이 존재하는 필수 영양소였습니다.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어떤 균형으로 먹느냐. 질문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원리를 뼛속까지 이해하고 나면 남이 정해준 획일적인 규칙 따위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규칙은 원리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니까요. 다음에 마트에서 순한 얼굴을 한 식빵이나 소스 통조림을 집으시거든 그 뒷면의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랍에 넣어둔 그 억울한 소금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식탁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단번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첨단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수백만 년 동안 소금과 칼륨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그 몸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은 몸이 애타게 찾는 걸 빼앗아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음식과 제대로 된 균형을 곁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소금을 대할 때는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손수 쌓아 올린 원리로 대해보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은 다음에도 당연하게 여기던 상식을 세포 단위까지 파고들어 그 진짜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그 여정에 여러분을 가장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